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접종률이 높은 다른 국가들을 참고했을 때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다음 달 2차례 열립니다. 또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 예정입니다. 미국의 하루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다른 고소득 국가들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인구당 코로나19 사망자를 따지면 미국은 나머지 고소득 국가보다 8배 많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스터샷 접종 장면을 공개하면서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등으로 추수감사절인 11월 말쯤에는 확산이 잠잠해질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2상에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사 형태의 항체 치료제 2개가 미 FDA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아직 먹는 형태의 치료제는 승인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다른 국가를 참고했을 때 국민이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언론 등과 함께 앞으로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시점과 관련해 백신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성인의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 이후 2주 뒤 면역 효과가 나타나면 11월 초쯤이 될 것이라며 그때 단계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위해 정부가 다음 달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첫째 주와 중반에 2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도 만들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경제, 민생 분야와 교육, 문화 분야, 자치, 안전 분야, 방역, 의료 분야 등 4영역으로 구성되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다만 다음 주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이며 이것을 향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전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되면서 더는 버틸 여력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간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특별히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업의 어려움을 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역과 접종, 민생, 그리고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일상 회복 단계로 하루속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심상치 않은 코로나 확산세를 보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확산세를 차단하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주 외국인 확진자가 국내 환자의 16.2%로 10만 명당 발생률이 208명에 달해 내국인보다 9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비율이 높지만 예방접종률은 1차가 65.7%, 완료는 24.4%로 내국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1차 접종률이 53.7%에 불과하다며 접종 과정에서 알게 되는 정보를 단속이나 출국 조치와 연계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 안에 임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해
5명 이상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접종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과정도 간소화해서 임시번호 발급으로 등록한 뒤 백신을 맞는 원스톱 체계로 외국인 접종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한 덕에 지난해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청년층의 자살은 크게 늘어 코로나19 고용 한파의 실상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불편하고 답답해도 쓰던 마스크가 의도치 않은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난해 내내 쓰고 다닌 덕에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던 폐렴 사망률이 1년 전보다 4% 줄었고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을 포함한 만성 하기도 질환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국내 10대 사망 원인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리두기 실천 이런 걸로 인해서 일본에서도 바이러스 차단 등으로 인해서 호흡계통 질환 사망이 좀 감소한 걸로 보고. 코로나19 고용 한파에 삶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린 청년층의 고통도 여지없이 사망 통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체의 자살률은 줄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10대와 20대 남성 또 20대 여성은 너무도 많이 늘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가운데서도 유독 20대만 사망률이 5.8% 증가했습니다. 자살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청년들의 우울감이나 무기력증과 더불어 또 실업이라든지 취업난이라든지 주거 불안정성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겹치면서 국내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는 암과 심장질환,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9%를 차지했고 노인 인구가 늘며 처음으로 폐혈증이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암의 종류로 보면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암과 대장암, 위암, 췌장암의 순이었습니다. 고령화의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사망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치매 관련 질병으로 숨지는 여성은 남성의 2배가 넘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직업성 질병자가 한 해 동안 3명 이상 나올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보면 먼저 같은 이유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했습니다. 또 해당 질병으로 화학적 요인에 의한 급성 중독 등 24개의 항목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직업성 질병 항목에 체온 상승을 동반한 열사병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유해 위험 요인 확인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는 의무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요구해온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은 직업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도와 차도를 오가는 공유 전동 킥보드를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안전 조치는 미흡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분명 범칙금 대상인데도 이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이 드물고 또 방치된 킥보드의 절반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40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헬멧을 쓰고 있지 않던 남성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계도 기간이 지난 뒤에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기 시작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그때그때 타고 싶어서 타는 건데 그때그때만 헬멧 착용하는 거 조금 힘들어가지고. 2년 반 동안 신체 상해가 확인된 전동 킥보드 사고 1,400건 중 머리와 얼굴이 다치는 경우는 절반이 넘지만 서울의 12개 사업자 가운데 안전모를 제공하는 곳은 2곳에 불과했습니다.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더라도 사업자별로 보험 보장 범위가 다르고 세부 정보는 업체 절반만 공개했습니다. 서울 시내 킥보드 수가 5만 5천 개를 웃돌면서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불편도 잇따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주정차 기준을 위반한 공유 킥보드 중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 통행방해가 56%, 자동차 통행방해가 21%에 이릅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를 관리하기 위해 표준화된 주정차 제한 구역의 설정과 실질적이고 일관된 행정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전동 킥보드 주정차와 견인과 관련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보상을 대비한 공유 킥보드 표준보험을 개발해 가입을 의무로 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니코틴과 타르 농도가 높은 담배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금연 등의 사회적 이익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니코틴과 타르 농도가 높은 담배를 피우는 이들은 담배값이 올라도 담배를 줄이는 정도가 덜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농도 흡연자 때문에 발생하는 담배로 인한 의료비 등 외부 비용이 저농도 흡연자보다 클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니코틴과 타르가 들어간 담배를 피우는 이들에게 더 많은 담배세를 부과하는 등 차등세율 구조를 도입해야 사회적으로 이익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전 세계 학술기관에 메타버스 관련 연구 지원을 위해 총 5천만 달러, 우리 돈 590억 원 규모의 연구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별 지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윤리 관련 연구를 하는 서울대가 수혜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페이스북은 2014년 가상현실 VR 기기 제작 업체 오큘러스를 인수한 이후 VR 기술 발전과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해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이 고령층이나 의료진 등 접종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했고 또 수급 문제로 연장됐던 백신 간격을 다시 단축하기로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12세에서 17세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함께 발표됐는데요. 예. 오늘은 특히 이 임신부 접종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산부가 아니고 임신부가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신 상태,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 여성을 대상으로 네네네. 하기 때문에 임신부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네,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네네. 자, 이제 우리나라도 임신부 백신 접종을 하게 됐는데 우선 예약과 접종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죠? 네, 우선 다음 달 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접종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대상자는 모든 임신부이고요. 한 13만 6천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12주 미만의 임신 초기인 경우에는 산모와 태아 상태를 진찰을 받은 뒤에 접종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네. 임신부를 대상으로 이 주사가 놓여질 이 백신은 mRNA 백신으로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할 예정입니다. 그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4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임신부에서의 확진자 수와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인 만큼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의 기회와 접종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합니다. 특히 임신부와 태아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이 사실 WHO는 물론이고요. 뭐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여러 나라들 국가에서 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호주나 영국, 일본에서는요. 35살 이상의 고산모,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고연령 산모나 혹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진 임신부의 경우에는요. 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그동안 임신부를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에 대해서 정은경 청장은
지난 1월 우리나라 이 국내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을 처음 세울 당시 해외 사례 접종 사례가 너무 적었고 또 임상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고 임신부 접종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외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후에 이제 해외 사례, 접종 사례가 늘어났고 또 각종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임신부의 백신 접종 필요성은 물론이고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다 이런 게 밝혀짐으로써 정부도 지난 8, 9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서 임신부 접종 계획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는 대한임산부학회에서 임신부 접종을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질병관리청에 요청을 하게 되면서 이번 접종 계획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에 따라 질병청은 대한임산부학회와 함께 거기에서 이제 자문을 받아서 임신부 접종 안내문을 쓱 썼고요. 또 세부 정보를 함께 정리해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하게 지켜보고 결정했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앞서 정은경 청장이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가 계속 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네, 이 지금까지 8월 말 기준으로 이제 처음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유행되기 시작한 시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는 모두 731명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임신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6월 달에는 48명뿐이었던 임신부 확진자가 7월에는 107명, 8월에는 173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더는 임신부의 접종을 미룰 수 없게 된 겁니다. 임신부가 확진이 되면요, 문제는 위중증 위험이 일반 여성보다 더 높아진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진된 임신부 중에서 이 사망한 사례는 없었지만 위중증을 보인 경우가 15명에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살에서 45살 일반 가임기 여성의 확진자와 비교를 해보니 확진 비율 자체는 물론 굉장히 낮지만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위험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6배나 높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네. 아무래도 임신부가 감염이 된다면 더 많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 CDC에서 역학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미국 내에서도 임신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서 임신부 확진자가 중환자실 입원 위험은 3배가 높고 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될 위험성은 2.9배, 또 사망률은 1.7배 높다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예. 또한 이 임신부의 확진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조산 또는 사산할 위험이 최대 25%까지 늘어나는데 중증 환자로 넘어가게 되면 이 확률이 60%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위중증 그 위험도 크고 태아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임신 중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더 클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의학학술지죠.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의 안정성이 확인된 게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3만 5천여 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mRNA 백신을 주사를 해본 결과 백신 부작용이 일반 여성에 비해서 크지 않고요. 태아에 대한 부작용 역시 백신을 맞지 않는 임신부에서 나온 태아보다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나왔는데요. 네. 지난 9월 8일 미 의학협회지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요. 미국 내 임신부 10만 5천여 명 중에서 유산한 여성과 임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여성을 비교를 해보니까 28일 안에 mRNA 백신을 맞은 빈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연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백신을 맞아도 유산 위험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 일반 여성에 비해서 산소 요구량이 최대 40% 정도 늘어나고 또 자궁이 점점 커질수록 폐 용적은 5% 이상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일반 여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신체 변화를 겪는 임신부가 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중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동물 실험에서는 이 임신 상태인 경우에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그 이상 반응이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접종하고 나서 백신의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가벼운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
안정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자체가 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안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겨울에는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이런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올해 독감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예방 효과는 유행할 바이러스 종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에 달려 있는데 지난해 독감 시즌이 실종되면서 데이터가 부족해 올겨울 유행종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의학 아카데미에도 올해 돌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독감 백신의 적중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가 다른 고소득 국가들의 합계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초과 사망 모델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에서 하루에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람이 2,800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치는 세계은행이 고소득국으로 분류한 나머지 국가들의 하루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2,696달러 이상의 국가를 고소득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약 80개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구당 코로나19 사망자를 따질 경우 미국이 나머지 고소득 국가보다 8배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가 접종 장면을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11월 말이죠.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즈음에는 미국의 재확산이 잠잠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바이든 대통령이 의자에 앉은 채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이어 간호사가 주사를 놓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추가 접종을 공개적으로 맞은 겁니다. I am over 65. I wish I way over. And that's why I'm getting my booster shot today. 바이든 대통령은 4차 재확산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유행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 성인의 23%가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을 하면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o please do the right thing. Please get the shots. And it can save your life. It can save the lives of those around you. And it's easy, accessible, and it's free. 이런 가운데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FDA 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당분간 곳곳에서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사람들이 실내로 옮겨감에 따라 감염 유행이 북동부를 휩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인 11월 말쯤에는 잦아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관리 가능한 수준인 2만 명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2만 명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6분의 1 수준입니다. 이와는 달리 독감과 합쳐져 힘든 겨울이 닥칠 것이라고 보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전망은 다르지만 백신을 맞아 면역력을 확보하는 게 최선이라는 해법은 한 목소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 이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블룸버그 통신 등은 현지 시각 27일 화이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가정에 사는 성인 2,660명을 대상으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이상시험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바이러스제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음을 인지한 초기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화이자는 임상시험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에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와 HIV 치료제인 리토나비르를 혼합 투여하고 다른 한쪽에는 가짜 약을 먹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사격은 표적 한가운데를 명중시켜 점수를 얻는 스포츠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한 집중력과 정신력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훈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사격 속에 숨은 과학적 원리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총을 이용해 일정한 거리에 설치된 표적을 맞춰 그 정확도로 승패를 겨루는 경기 사격. 이른바 멘탈 스포츠 사격은 최근 일반인들도 체계적인 수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늘면서 이제는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처럼 기초 체력이 부족한 분들도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들의 새로운 취미 생활로 떠오르고 있는 스포츠, 사격의 모든 것. 그리고 사격 안에 숨은 과학 이야기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사격 아카데미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사격 입문자 과정부터 맞춤식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는 사격 전문 아카데미인데요. 여기는 실제 올림픽 경기 종목인 사격을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배우고 취미로도 즐길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그럼 이제 훈련 준비 들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총부터 먼저 끊으시고요. 네. 들어갈게요. 네.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사격 전문가 박재균 코치의 사격 수업. 올림픽에서 사격 경기를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1년 이상 꾸준히 배우고 있는 직장인 신희원 씨가 함께하는데요. 최근 이렇게 사격을 배우기 위해 사격 아카데미 등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사격을 취미로 배우시는 거예요? 사격이라고 하면 좀 일반적으로 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좀 총소리도 크고 반동도 있으니까 사격을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지 않을까 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가 봐요. 네, 회사 다니고 하다 보면 늘상 좀 스트레스가 있죠. 얼른 준비 안 하시고 뭐 하세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게 되는 사격. 그중 공기권총 사격에는 복장 등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 신발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 스포츠 사상 최초로 사격 단일 종목에서 올림픽 3연패를 기록한 사격의 신 진종호 선수의 신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진종호 선수가 그 시합에서 이제 다른 나라 선수가 역도화를 신는 거를 보고 사지혁 선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역도화를 신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리듬에 맞는 그런 신발로 발전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역도화의 기능은 사실은 중심, 이동을 보다 더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격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역도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체적인 어떤 변화 자체를 아주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에 역도화가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 거기에 심리적인 영향까지도 이 역도화를 신음으로써 내가 바닥에 딱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사격 경기를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도 신발에 투영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처럼 공기권총의 경우에는 신발에 관한 까다로운 규제가 없지만 소총 종목의 경우 다르다고 합니다. 소총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된 사격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신고 나와야 하지만 권총 선수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신발, 발목만 덮지 않는 자기가 편한 운동화를 신고 시합에 출전합니다. 그렇다면 사격 종목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멀리 있는 표적을 맞히는 종목은 사격 이전에 궁술이 먼저인데 나라마다 고유의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양궁 종목으로 통일됐는데요. 총을 이용한 표적 사격 시작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군대 창설 이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격은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대회부터 개최해 1897년 프랑스 리옹에서 제1회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렸고 이후 국제사격연맹이 창설되면서 사격 경기의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국제 경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격 시작은 총포술이 도입되었던 16세기 말부터라 전해지지만 사격이 경기로 존재한 건 20세기로 그 시초엔 육군 연성학교의 장총 사격 대회부터랍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1956년 제16회 멜버른 올림픽 대회부터 선수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짧은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메달 획득의 효자 종목으로 부상하게 되었죠. 특히 한국 사격의 시작을 알린 차영철 선수부터 바르셀로나 올림픽 소구경 소총복사 경기 금메달 이은철 선수, 시드니 올림픽 여자 공기소총 경기 은메달 강초연 선수, 남자 50m 권총 경기 올림픽 3연패를 기록한 진종호 선수, 런던 올림픽 여자 25m 권총 경기 금메달 김장미 선수까지 대한민국 사격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사격 종목은 어떻게 나눌까요? 사격의 종류는 크게 권총, 소총, 산탄총으로 나뉘게 되고요. 나뉘게 되는 이유는 총기의 종류, 구경, 그리고 탄약의 종류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소총 같은 경우는 구경에 따라서 대구경, 소구경, 그리고 공기 소총으로 나뉘게 되고요. 권총 같은 경우는 속사, 센터파이어, 50m 공기 권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격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 사격 속, 특히 이 총알. 회전하는 총알 속에 사격의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총구에 보면 나선형 모양의 회전 그 홈이 있습니다. 그걸 강선이라고 하는데요. 강선이 없다면 사실 축구의 무회전 킥과 비슷한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회전이 없다면 공기 저항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만큼 위치와 그다음에 궤적 자체가 아주 그 변화가 아주 크게 움직이게 되고 표적에 도착하는 명중률이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격 운동의 자세부터 배워볼까요? 우선은 흑점이 내 몸의 중앙에 오도록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돌았으면 이제 바로 어느 정도 자연 지향이 맞다고 봐요. 이때 다리 넓이 같은 경우는 11자 형태보다는 약간 오픈 스탠스로 잡아주시는 게 이제 무릎 관절이 틀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잡아줄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엄지 손가락이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가볍게 살짝 덮어주기만 하면 이제 총의 움직임이 가장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고정이 됩니다. 사격은 일정한 자세로 일정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만큼 무엇보다 바른 자세, 안정적인 자세가 중요한데요. 제일 기본적인 자세는 지금 앞에 보이는 자세처럼 한 손으로 사격을 하는 자세가 정식 자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자세가 좌우 대칭으로 바뀌어가지고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격의 경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사격의 방식은 이제 로드란 구령에 장전을 하고 이제 스타트란 구령에 이제 사격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사격은 결선 방식인데요. 결선은 총 24발을 사격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10발 이후부터는 최하 득점자가 이제 탈락을 하는 방식으로 최종 마지막에 남는 선수가 이제 1위를 하게 됩니다. 동점일 경우 때는 이제 다시 한 발 재사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재사격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격 경기를 보다 보면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사격하는 선수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세를 취하는 이유, 여기에는 사격의 과학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사격을 하는 데 있어서 몸에서 느껴지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심박을 통한 근떨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쪽 손에 손을 넣음으로써 떨림이라든지 궤적의 이동 같은 경우를 좀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쪽 손으로 격발을 할 때 아주 몸의 균형감이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음으로써 그 균형감을 좀 안정감 있게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격에서 주머니에 한 손 넣기, 폼 잡기라 오해할 뻔했네요. 그렇다면 표적을 잘 맞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격에 유리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걸까요?
우선은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까지 이제 몰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몰입이란 것 자체가 바로 집중력이에요. 그 집중을 가늠자 가늠새 조준을 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를 해주시는 게 표적에 잘 맞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격은 표적 한가운데를 명중시켜야 하는 만큼 정밀성이 요구되는 스포츠인데요. 그만큼 강한 집중력과 정신력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특별한 훈련법이 있다고 합니다. 뉴로피드백은 바이오 피드백의 하위 영역으로서 뇌에서 나오는 다양한 파동을 측정함으로써 그 선수가 갖고 있는 현재 심리적 상태를 규명하는 그 측정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뉴로 피드백은 신경망을 보다 활성화하는 최첨단의 뇌 훈련 기술로 자신의 뇌파 정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뇌발달에 필요한 뇌파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뇌훈련 기술 시스템인데요. 사격 선수들은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뇌에서 나오는 파동을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집중력이라든지 긴장 불안과의 영역들을 본인이 인지함으로써 집중력이 떨어져 있을 때 이거를 높이기 위한 훈련에 활용을 합니다. 알고 보니 심신을 단련하는 운동인 사격. 이제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종목인데요. 다른 운동들은 하다 보면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신체적으로 부담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사격은 가만히 서서 하면 되는 운동이라서 조금 힘든 게 덜합니다. 그리고 좀 머리 아픈 일들이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사격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다 날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사격을 즐기는 그날을 꿈꾼다는 박재균 코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사격, 올 가을에 배워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강한 정신력의 멘탈 스포츠, 사격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올 가을에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사격으로 마음 균형, 몸 균형도 함께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폭염과 대홍수, 슈퍼 허리케인까지 이상기후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계적인 의학저널이 기후변화가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성명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10월과 11월에는 이제 UN 주최로 굵직한 기후 변화 그 관련 회의들이 열리게 돼 있는데요. 자, 이런 행사들을 앞두고 기후 변화가 건강을 위협한다라는 그런 성명문이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세계적인 보건의학 저널이죠. 랜싯. 랜싯이 이제 지난 9일, 그러니까 이제 9월 9일이었죠. 9월 4일 죄송합니다. 9월 4일에 지구 온도 상승을 재현을 하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을 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합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네. 랜싯은 영국의 의과 의사였던 토머스 워클리가 참가하는 의학 학술지인데요. 1823년 10월 5일 첫 호를 발행을 했고요. 매주 지금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 학술지로 의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그런 잡지죠. 이들은 인류의 건강이 지구기온 상승 또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로 인해서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은 다가오고 있는데 기온 상승은 인류의 건강에 아주 매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65세 이상의 노인의 열 관련 사망률은 5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고온으로 인해서 탈수 및 신장 기능 상실, 피부 악성 종양, 열대성 감염, 부정적인 정신건강, 임신합병증, 알레르기, 심혈관 및 폐질환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린이라든가 노인 인구 등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 이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수민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랜싯은 아무래도 지구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1981년 이후에 1.8에서 5.6%의 주요 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의 원인은 극심한 기후변화와 토지의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고갈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러한 식량 부족은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노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들은 생태계가 건강하고 번성하면 인류의 건강도 도움을 받는데 현재 인류의 동물 서식지 파괴와 자연의 광범위한 파괴는 물과 식량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요. 전염병의 창궐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환경 파괴나 기후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나라들이 오히려 그 피해는 더 크게 받고 있지만 부자 나라라고 하더라도 환경 파괴나 기후변화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들이 더욱 어렵고 힘들도록 방치를 한다면 결국 부자 나라까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정리하자면 보건 환경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염병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게 전 지구를 덮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현재 그 국력이 막강한 나라들만 코로나19 백신을 이제 독점하면서 이런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 부스터 샷 같은 경우에도 부자 나라들은 이미 맞았고 많은 나라들이 또 맞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선 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면서 선진국 또한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랜셋 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을 하면 세계가 아주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피해를 줄이고 재앙적이고 급격한 환경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들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많은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2030년의 목표를 포함해서 순재료 배출량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음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랜셋은 이 약속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목표는 세우기는 쉬운데 달성하기는 아주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각 국가들의 탄소 중립 목표에서는 청정 기술을 가속화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단기, 장기 계획과 또 아직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에서 인류의 건강 사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네. 이들은 현재 탄소 중립 목표로는 1.5도 상승 억제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각국의 탄소 중립 조치가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기온 상승이 2도를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앞서 1.5도만 상승해도 인류가 기후를 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도 상승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랜셋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런 탄소 감축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 지금까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현재도 배출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탄소 저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자 나라들은 2050년 이전에 순재료 배출량에 도달하면서 더 빨리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요. 또한 생물 다양성 손실과 자연계의 광범위한 파괴를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랜셋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우리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의 전략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교통 시스템, 도시, 식품의 생산과 유통, 금융투자 시장, 건강 시스템 등의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특히 자연 생태계 파괴는 심각한데 202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세계적인 목표가 빗나가면서 환경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를 줄인다고 하는 기술들이 더 많은 환경 파괴, 또 인간 착취를 강요하지 않도록 세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랜셋은 많은 정부가 전례 없는 자금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응하는 것처럼 환경 위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도의 비상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런 투자는 지금까지 환경 위기를 만들어 온 선진국들이 비용을 부담을 해서 저소득 국가들이 더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약속을 했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은 연간 1천억 달러의 약속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2025년 이후에는 기여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금들은 저소득 국가의 의료 시스템의 탄력성 개선을 포함을 해서 탄소 경감 또 기후변화 적응에 균등하게 분할되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이런 결과로 인류의 건강 증진과 함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양질의 일자리, 대기 오염의 감소, 신체 활동의 증가, 주택 및 식생활 개선 등이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질 개선만으로도 전 세계 배출량 감소 비용을 쉽게 상쇄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네. 탄소 배출의 책임이 사실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 12월에 멕시코 칸쿤이죠. 선진국들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재원을 조성하는 녹색 기후 기금을 GCF, 우리나라 송도에 본부가 있습니다. 네. 이 본부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문제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제공하기로 했던 기금을 매우 적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렌시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네. 이들이 주장한 지구온도 상승을 좀 제한을 하고 생물 다양성을 좀 회복을 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이들은 보고서에서 보건 전문가로서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며 회복력이 있고 건강한 세계로의 전환을 돕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환경위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과 함께 우리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네.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위기의 건강 위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계속 교육시켜야 한다. 우리는 2040년 이전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렌시스는 이미 보건기관들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42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처분했다면서 전 세계의 많은 영역에서 화석 연료 자산 처분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말하는데요. 이들은 인류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은 세계 정상들이 지구의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지 못하고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네. 더 긴급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더 공정하고 건강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렌시스는 세계의 많은 정부와 지도자들이 2021년을 세계가 마침내 방향을 바꾸는 해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이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뱀처럼 부드럽게 휘어지고 늘어나는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뱀 비늘과 닮은 육각형 모양의 작고 단단한 배터리 여러 개를 제작하고 경첩으로 서로 연결해 마치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별 배터리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했고 배터리 성능을 최적화해 충전 용량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립선암의 진행을 조절하는 핵심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디지스트와 경북대 공동연구팀은 사람 전립선암 시료에서 전립선암 조절 유전자 GNF507을 발굴하고 이 유전자가 전립선암을 조절하는 과정까지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암이 악화할수록 GNF507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면 암세포의 신호 전달이 차단돼 암 성장과 전이가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소형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cas12F1의 효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바이오 기업 진코어는 초소형 유전자 가위의 핵심 구성물질을 유전공학적으로 변형해 교정 효율을 80%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유전자 가위는 기존 유전자 가위보다 크기가 작아 체내에서 쉽게 전달돼 치료용으로 주목됐지만 효율이 크게 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인슐린 내성이 생겨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스탠퍼드 의대 연구팀은 성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인슐린 내성으로 당뇨병 전 단계에 이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요 우울장애 위험이 2.66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슐린 내성을 확인하는 지표인 허리 둘레가 5cm 늘어날 때마다 우울장애 위험은 11%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는 진짜 일단 우리가 도와줍니다. 일단 아, 날씨가. 맞습니다. 여기 맞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집이 좀 특이하다. 여기 슬레이트 집은 있네. 바람 불고 비 오면은 잠을 못 자는 거야. 물이 지금 절절 새거든. 이게 통 아닌데. 안전하고 빠르게. 오늘 밤 사이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도 비의 양은 급격히 늘어나겠습니다. 이걸 닫아놓고 철거 작업부터 끝내고. 뭐 말벌집이 있네. 저건 진짜 119 불러야겠는데? 빨리 제거해 드릴게요. 우수수 떨어지네. 가볼까요? 갈까요? 아이, 환장님인데? 왜? 총! 어디야? 빨리 와! 안 돼. 빨리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와갖고 여기 지금 바람 때문에 좀 비닐이 막 날아가는데 지금 잡아줘야 될 것 같아. 빨리 와. 네, 태풍 때문에 작업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고생 많았습니다. 네, 무사히 수리를 마쳤을지 걱정되네요. 방송으로 꼭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